네, 안녕하십니까. 최창원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구분류의 원칙에 따라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다, 기소를 한다, 소출을 한다, 라는 그런 절차가 시작되면 이제 사건은 법원 중심의 법원의 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공판이라는 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공판에 있어서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화면을 공유하겠습니다. 네, 화면이 공유되었습니다. 제 교재 371페이지입니다.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은 광의, 협의 이렇게 나누는데 검사가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아, 법원에 소송이 계속된 이후에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종료될 때까지의 절차를 말하고 그 중에서 공판기일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절차를 협의의 공판 절차라고 한다. 이 공판 절차는 기소 이후에 재판이 끝날 때까지의 절차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최근에 많이 하는 말이 공판 중심주의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법원에서 판사들이 재판함에 있어서 피고 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무죄, 이게 유죄냐 무죄냐라고 하는 심증 형성을 공판 심리, 즉 공개된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록을 읽고 유죄의 심증이 형성되어서 재판을 하게 되면 안 되니까 법정에서 공판 심리,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직접주의, 구두변론주의, 전문법칙, 구두주의적 접근 방식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이제 들어가서 봅시다. 공판적 기본 공개주의다. 공개주의라는 것이 이제 일반 국민에게 방청을 허용하는 것이죠. 반대되는 것은 이제 밀행주의죠. 이제 국민에게 이 재판을 국민이 감시를 한다는 것은 관람을 한다는 것은 함부로 판사들이 행동을 할 수 없게 하는 그런 옛날에는 막말을 한다거나 고압적인 태세를 갖는다든가 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민단체에서 재판을 감시함으로써 공정성을 담보하고 국민에 대한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해서 밀행주의 비밀로 하는 그래서 갑자기 재판을 했습니다. 지하실에서 그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당사자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면 다른 제3자는 못 봅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으니까 공개를 한다. 일반 국민에게 공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공개주의라는 것이 누구나 any person 누구나 방청인으로서 절차에 참관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겠죠. 참여인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알 권리라는 것은 어,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상 기본권이라는 것을 모든 학자들이 인정하는 그런 것이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와 같은 것도 어,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관계없는 사람이 재판을 무한정하게 100만 명이 본다. 이렇게 되면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고인, 피해자 등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죠. 남이 몰라도 되는 것까지 다 알게 되고 그렇게 1,000만 명이 재판을 봤다. 그러면 사회의 지정을 초래하겠죠. 그다음에 이 법원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습니까? 여기 증인, 당사자, 법원이 과도한 재판을 함에 있어서도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것이죠. 그럼 공개주의는 하여튼 누구든지 공판 절차에 참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판 법정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정의 크기에 따라서 30명, 50명, 100명, 300명
80년도에 제가 서울 중앙지법 대법정의 시국 사건 재판을 수시로 가서 봤는데 그때도 형사들이 거의 절반 정도 앉아 있고 민가역 그런 분들이 좀 들어오고 피해자들이 들어오고 해서 시끄러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청권을 배부한다, 추첨을 하거나 이제 해서 최근에도 전직 대통령 재판이 있다 그러면 방청권을 배부하거나 하죠. 방청인의 수를 제한하거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특정한 사람의 방청 허용하지 않는 것은 위배되지 않는다. 그래서 특정 사건, 이 아마 재판의 심리가 국가 시큐리티, 안전보장, 국가 안전보장 질서 유지에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헤아리려고 했을 때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국가의 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건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재판에서 음,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되는 것들이 국가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공개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중요 사건을 할 때도 재판장에게 비공개를 요청해서 비공개 재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이걸 공개주의를 위반한 경우 절대적 상소 이유가 된다 하시고요. 구두변론주의. 구두변론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구두, 언어, verbal이죠, verbal, written statement가 아니라 verbal에 의한 공격 방어를 기초로 하여 심리를 하고 재판을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공소법에 공판정에서의 변론은 구두로 해야 된다. 법정에서 나와서 이 민사소송을 하면 며칠자 준비서면으로 가람하겠습니다. 그런 말 할 필요 없도 안 하고 재판장이 들어와서 원고 며칠자 준비서면 그리고 며칠자 답변서 또 원고 며칠자 준비서면 진술하신 것으로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넘어가는데 형사재판은 그것과 조금 달리 구두로 변론은 구두로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구두로 시간을 충분하게 주느냐 판사 입장에서는 재판이 많은데 무한정하게 시간을 줄 수 없으니까 증인신문 하면 요 신문은 10분만 하겠습니다. 요 신문은 30분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미리 말을 해서 시간을 이렇게 정해주고 신문상을 미리 제출하세요 라고 해서 쭉 보고 3항, 5항, 7항은 빼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두주의란 서면주의에 대한 개념이다. 그래서 구술로 제공된 소송 자료에 의하여 재판을 하는 원리를 말한다. 구두로 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런데 구두로 일관할 때는 이게 사람의 기억이라는 것이 완벽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수도 있고 복잡한 경우에는 장황하게 설명하면 이게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조서를 꾸밀 때에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그 행위를 구성요건에 맞게 일시, 장소, 행위, 태양, 공범 관계, 합의 여부 뭐 이런 거 쭉 그렇게 간단하게 쓰면 금방 조서를 보는데 말로 한다거나 그다음에 녹취록을 제출하면 쭉 읽으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구두로 한번 진술해 보세요 하면 당사자는 이렇게 뭐 억울하면 또는 논점이 빗나가는 것 그런 것들을 진술을 많이 하는데 이 재판과 관계없는 그런 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쉽지 않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를 형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구두 원칙을 하고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이 요구되는 행위 뭐 이런 것은 서면에 의한다. 뭐 이런 방식에 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공소장 같은 것을 구두로 한다. 뭐 못할 건 아니지만 검사가 공소장을 서면으로 명확히 기재를 해야 법원 입장에서는 심판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고 피고인 입장에서는 파악권의 범위가 명확하게 되는 것이니까 그런 면이 있습니다. 변론주의라는 것은 당사자, 원피고 간에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 상호 간의 공격방어로서의 주장, 증거 수집, 제출을 당사자에게 맡기고 이것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 이게 뭐 변론주의라고 해서 미사소송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아, 형사소송에서는 실질적 진실을 발견하여야 할 의무가 반드시 뭐 검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원도 당연히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는 직권주의적 심리 방식을 취했는데 최근에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당사자주의적 요소가 들어왔지만 그래도 법원도 실질적 진실을 발견하고 정의를 실현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니까 완전히 민사소송과 같이 변론주의에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의 형사소송법도 청구 일락하는 기소 사실 인부 절차의 불채택. 이건 뭐 청구 일락해버리면 자백한다고 되는 자백을 하더라도 보험 증거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직권 증거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법관 판사가 증인신문도 하고 공수처를 읽어보니까는 좀 이상하다. 그럼 공수처 변경도 요청하고 요구하고 하는 점에서 철저한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공판장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접 조사의 원칙, 원진술자 신문의 원칙, 공판정 이외에서의 소송 자료 수집 금지의 원칙 이런 것을 들고 있는데 뭐 명문에 있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 경질이 판사가 바뀌면 공판 절차 갱신하도록 돼 있고 전문 증거 배제 법칙 인지한 것 등이 효력한 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직접주의. 개념이 명확하지는 않은데 집중심리주의라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집중심리주의는 하나의 사건만을 놓고 가능한 중단 없이 집중적으로 심리를 계속 심리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게 민사소송에서도 집중심리주의를 했는데 항소가 2주, 3주, 4주 만에 한 번씩 하는 것보다 집중 심리주의를 하니까 변론에서 증거를 내지 못했다든가 하는 그런 사건이 많아서 오히려 상소가 늘었다. 그런 보고서를 옛날에 본 적도 있는데 형사소송도 한 사건의 심리를 모두 마친 다음에 비로소 다음 사건의 심리에 들어야 되는 계속 심리주의라고도 하고 집중 심리주의를 하는데 이거 취지라는 것은 신선한 프레쉬한 그런 감각으로 확실한 심증에 의해서 재판을 할 수 있고 소송이 촉진되고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데 취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특별한 사건 아니면 집중 심리주의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심리 집중, 공판 기일의 심리는 집중돼야 하며 심리에 일 이상 필요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면 매일 개정해야 한다. 그러면 기록을 읽어야 되는 판사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는 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끝나면 즉일 선고가 원칙입니다. 판결 선고를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 즉일 선고를 본 일이 없습니다. 이게 뭐 원칙은 이런데 항상 변론을 종결한 다음에 2주나 3주, 4주 기일을 잡아서 선고일을 잡아서 예외에 다만 특별 사정이 있는 때는 선고를 지정할 수 있다. 14일 이내로 지정돼야 한다. 보통 2주 내에 2주 선고를 합니다. 변론을 종결한 길에 판결을 선고한 경우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항상 즉일 선고를 하는 경우는 없고 2주 정도 길을 잡고 선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선고를 합니다. 선고를 하는데 분류를 중지하고 네. 판결 변론이 종결되면 직일 선고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는 예외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원칙적으로는 보통 14일 정도 2주 있다가 선고일을 잡아서 다시 선고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직일 선고를 하려면 판사가 변론 종결되기 전날 선고가 변론기일 전까지 판결문을 작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론기일에 다른 사정이 나오면 판결문도 수정해야 되고 또는 휴정을 했다가 고쳐서 다시 선고할 수도 있지만 판결문을 작성한 다음에 선고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판결문을 작성하지 않고 판사가 판결을 선고한 다음에 휴가를 가버린 경우가 있어서 검찰에서 판결문에 의해서 판결을 선고해야 되는데 판결 초고위에서
선고를 한 다음 휴가를 가버렸다라고 이제 항소를 하면서 아주 불쾌한 점을 지적했죠. 그래서 이제 법원과 검찰이 아주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뭐 그런 일도 있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공판이 진행되는가에 대한 공판의 기본 원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